터져서 오면 어쨌든 응급을 하는 거잖아요. 외래에서 만났다면 지켜보자고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왜 터졌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외과에서 뇌혈관 질환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한건희입니다. 뇌졸중이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질환을 얘기하는데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로 보통 구분을 하게 됩니다. 2022년도 자료에 따르면 뇌출혈 환자는 10만 2천 명 정도인 거에 비해 뇌경색 환자는 52만 명 정도로 무려 5배 이상 뇌경색 환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켜서 뇌졸중은 기온 변화가 큰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별과 나이도 중요한 인자가 됩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젊은 나이에 뇌졸중 위험이 더 높지만 여성은 폐경 후 뇌졸중 위험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졸중 발생률이 높아지며 65세 이상에서 뇌졸중 발생이 제일 흔합니다. 최근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이 80%로 나이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족력 또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가족 중에 뇌졸중 병력이 있는 경우 유전적 요인이나 생활 습관이 비슷한 경우에는 뇌졸중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뇌졸중이 오는 것은 아니고 생활 습관 개선이나 관리에 따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뇌출혈의 주요한 위험 인자는 혈압입니다.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을 얘기하는데요. 뇌출혈이라는 것은 혈관이 터지는 병이다 보니 혈압이 높게 유지될 경우에는 뇌출혈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뇌출혈의 원인은 크게 자발성 뇌출혈과 외상성 뇌출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발성 뇌출혈은 특별히 환자가 외상을 입지 않았는데 저절로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을 얘기하는 것이고, 외상성 뇌출혈은 환자분이 다쳐서 외상을 입어서 혈관이 터지면 생기는 뇌출혈을 말하게 됩니다. 뇌출혈의 경우 출혈을 멈추고 뇌의 압력을 줄이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출혈의 크기가 작은 경우 일단은 약을 쓰면서 뇌압을 낮추고 경과를 보게 되는데, 출혈량이 많거나 뇌압 상승이 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외과적인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압술 찾아보니까 그 머리를 그냥 열던데 네. 압력이 그냥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뇌는 두개골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인해서 뇌가 부어오르게 되면은 닫힌 공간 안에서 부어오르는 뇌가 정상적인 뇌를 압박하면서 추가적인 뇌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뇌관이라고 하는 부분을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하고 다른 뇌부의 2차적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뼈를 크게 열어서 뇌가 부어오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동맥류는 주로 풍선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혈관에 계속 압력이 가해지면서 약해진 부분이 풍선처럼 부풀어오는 병을 말합니다. 터지게 되면은 뇌출혈을 유발하게 되고, 가장 무서운 뇌출혈 중에 하나인 지주막하 출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요합니다. 뇌동맥류는 인구의 약 1%에서 발생합니다. 이 중에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은 매년 10만 명당 10명에서 20명 정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생기는 경우 굉장히 치명적인 예후를 보이게 되는데, 보통은 50% 정도는 환자가 사망하게 되고 한 20에서 30%는 중증 장애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뇌동맥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견된 뇌동맥류가 다 터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즈가 클수록 터질 위험도가 높다고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외에도 동맥류의 위치, 모양, 가족력 등등 여러 가지 인자를 고려해서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터질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를 진행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다만 동맥류는 약물로 치료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외과적인 상담을 해야 됩니다. 위험도가 높은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크기가 5에서 7mm 이상이거나 파열의 위험도가 높은 혈관에 위치해 있는 동맥류거나 혈관이 갈라지는 부분에 있는 것들이 보통 파열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혈류역학이라고 해서 계속 연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동맥류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 검사한 것을 공대 측과 협업을 해서 모형을 만들고 가상으로 구현해서 그 혈관벽에 가해진 압력을 측정을 할 수가 있고, 되게 높은 부분이 측정됐을 때는 이게 터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간에는 사이즈가 크고 모양이 울퉁불퉁하고 위치가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만 동맥류를 치료해야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터져서 오면 어쨌든 응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간의 지식으로는 얘는 터질 만하게 생기진 않았는데 모양이 나쁘지 않고 크기도 괜찮고 하는데 왜 터졌을까? 그럼 또 혈류역학적으로 분석해보면 그런 만한 거리가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거를 최근에 연구를 통해서 계속 해결해 나가고 있는 거죠. 완성형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아직 진행이요. 진행. 예, 이제 AI가 있으니까 쌓이면 더 좋은 결과를 내겠죠. 동맥류를 치료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개두술은 이제 머리를 열어서 직접적으로 뇌를 견인하고 혈관을 보고 동맥류를 박리해서 티타늄으로 된 클립을 결찰해서 혈류가 안쪽으로 흐르지 않게 이제 막아버리는 수술법입니다. 혈관 내 치료는 혈관 내로 접근해서 동맥류로 가는 혈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차단시켜서 동맥류를 막는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혈관 내 치료는 가장 굵은 혈관인 대퇴동맥을 통해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환자 상황으로 인해서 대퇴동맥 접근이 좀 용이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팔 쪽에 있는 상완동맥이라는 곳을 통해서 접근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여의치 않을 때는 바로 목으로 접근을 하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대퇴동맥을 이용해서 많이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 동맥류 모양 등등 여러 가지를 보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어느 치료가 더 우월하냐라고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로는 두 치료 간에 우위는 없습니다. 사실 머리를 열게 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있으신데요. 오히려 클립 결찰술은 혈관 내 치료에 비해서 재발률도 굉장히 낮고 이제 하고 나서 추가적인 검사 자체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전한 치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혈관 내 치료는 아무래도 혈관 내로 접근하다 보니 일상생활 복귀도 빠르고 환자가 느끼는 고통도 적고 해서 많은 환자분들이 선호하시게 됩니다. 다만 개두술에 비해서 아무래도 재발의 위험도가 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술에 대한 재발 위험도는 1% 미만이라고 설명을 드린다면 물론 재치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혈관 내 치료는 대략 한 10% 내외 정도라고 설명을 드리고 개두술은 수술 후에 퇴원 후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보통 하지 않는 것에 비해 혈관 내 치료는 약물을 주기적으로 복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장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혈관내 치료에서 재발 말씀하셨는데 네. 코일로 채워넣은 그 부분이 더 커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계속 혈류가 이제 밀다 보면 동맥류의 그 코일이 압착이라고 하죠. 이제 쪼그라들게 됩니다. 쪼그라들면서 이제 목이 좀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재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클립은 이렇게 이게 찝어버리니까 거의 이제 유지를 잘 해주는데 개두술 했을 때 흔히 이제 신경학적 장애가 많이 남을까봐 걱정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뇌동맥류 수술은 뇌를 파고 들어가는 수술이 아닌 뇌의 주름 사이를 견인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뇌 자체에 손상을 이렇게 크게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개두술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혈관 내 치료는 재발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그러면 재발됐을 때 다 혹시 재치료를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재치료까지 가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확률에 비해서 더 드물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저희가 영상 검사를 하면서 보게 됩니다. 뇌동맥류 치료의 혈관 내 치료는 최근 혈류 전환술이나 혈류 차단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들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혈류 전환술은 촘촘한 스텐트의 개념으로 동맥류로 가는 혈류를 느리게 가게 하고 그게 정체가 되게 하면서 서서히 동맥류에 혈전이 생기게 하면서 동맥류를 막히게 하는 치료라고 보면 됩니다. 기존의 스텐트는 코일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게 해주는 정도의 모양을 가진 스텐트였거든요. 원래는 스텐트가 촘촘해지면은 혈전이 생기거나 위험도가 높아가지고 그다음 못했는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위험도도 좀 낮추고 동맥류로 들어가는 혈류를 정체시키고 실제 검사를 해보면 동맥류 내로 들어갔다가 조영제가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머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여기 막히는 겁니다. 그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약은 먹어야 되긴 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동맥이 있고 꽈리가 이렇게 위에 있다고 치면은 이 꽈리로 들어간 혈류는 여기서 정체가 돼 있고 만약에 혈관 나가는 게 있으면 또 여기는 계속 피가 흐르니까 이 혈관은 안 막히고 동맥류는 닫힌 공간이니까 막히고 여기 또 혈전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을 드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혈류 변환 스텐트는 개념이 조금 들으면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혈관은 계속 혈류가 가니까 안 막히고 동맥류는 혈전이 생기면서 막힌다. 보통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혈류 차단술은 혈류 차단 장치, 보통 금속망 같이 생긴 것을 동맥류에다가 직접 삽입해서 그쪽으로 가는 혈류를 차단시켜버리는 치료를 얘기합니다. 이 방법은 최근에 도입된 기술로 항혈 스펀지를 복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어서 그런 약물로 인한 위험도를 낮추고 치료를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적인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속망 있지 않습니까? 네. 맞춤으로 제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은 기존의 사이즈들이 있고요. 저희가 검사를 통해서 맞는 사이즈에 있는 기기를 삽입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맞는 기기를 고르는 게 되게 능력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뇌동맥류 사이즈랑 네, 뇌동맥류의 기성 혈류 차단 장치를 결국 잘 맞는 걸 골라야 되는데 경험이 부족하면 너무 큰 걸 고르거나 너무 작은 걸 고르거나 하는 거고. 촬영하면 사이즈가 다 나오지 않나요? 네, 그렇긴 한데 엄청 사이즈가 다양한 게 아니라 진짜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높이는 맞았는데 가로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거를 위주로 맞추냐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는 전 세계적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고 저희 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 더 안전하게 치료받고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